네,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박미선입니다. 많이 뵀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반갑고요. 자주 뵙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이런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앞에 발표하신 내용하고 제가 최근에 겪은 몇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오버랩이 되네요. 예를 들면 반지하도 그렇고, 또 아까 지금 모듈러 주택도 전혀 예상하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게, 제가 어제는 사실 이제 브라질에서 오신 분들 이제 연수 주택 정책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남미 쪽에서는 항상 질문 중에 꼭 그게 나와요. 너네들이 친환경적으로 얼마나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있니? 이 얘기를 꼭 해요. 아,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LH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생각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그게 늘 의아하긴 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약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하다가 아직 지금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이 베네수엘라에서 거기 경제가 이제 위기가 되면서 콜롬비아로 이주민들이 엄청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콜롬비아 측에서 그쪽에 기후변화 플러스 국제 난민들 이제 베네수엘라 넘어오신 분들의 주거지 이제 지원을 위해서 도시관리 차원과 플러스 주거지 지원을 위해서 이런 모듈러 주택 같은 걸 공급하면 어떠냐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같이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모듈러 주택을 보면서 되게 요런 이제 아이디어를 저도 가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다른 이제 해외 관련된 내용이 지난주에는 사실 우리 아까 최은영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생충 이후에 사실은 해외에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연락이 와요. 너네 진짜 이렇게 살아? 이런 거를 인터뷰를 해달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심지어 호주 ABC의 기자가 오셔가지고 니는 이번에 침수됐다며? 이제 그런 거 인터뷰 할 수 있냐고. 안 하고 버티는 것보다 하면서 정책을 같이 얘기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하긴 했는데, 그 모든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런 일들하고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다 연결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들이 좀 꽤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경제성장이나 주거 문제 해결 이런 걸로 꽤 많이 자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주체 중에 하나로 이런 독특한 기관이 있다고 또 자랑도 하고, 그런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많이 홍보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늘 맹점이 이제 생기는 거고 앞으로는 더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위기는 더 커질 것이고 상시화될 것인데 우리는 사실은 잘 안 보이고 그분들의 목소리는 작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큰 데만 계속 반응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위기의 상시화 시대 이제 이렇게 좀 타이틀을 잡았고, 앞에 두 분보다는 조금 이제 좀 어벙벙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연구는 시작이 코로나 때문에 시작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거는 어찌 보면 하나의 그 고유명사이긴 하지만 이제는 위기 상황을 대표하는 하나의 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기치 못하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든다. 그게 또 하나가 이제 정책을 되돌아보게 만든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코로나가 단순히 이제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로 인해서 우리의 행태를 다르게 행동하도록 요구를 하잖아요. 떨어져 있어. 그리고 회사 나오지 마. 많이 얘기하지 마. 같이 밥 먹지 마.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도시화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스스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주거 지원 체제가 적정한가를 다시 돌아볼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업 많이 합니다. LH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국토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 하시는데, 제가 늘 이걸 연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가 취약하다는 사람들을 너무 제한적으로 정의한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이제 경로 의존성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문제는
지금 취약하다라고 증명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어렵다. 그 대상자가 예를 들면 반지하이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 약간의 자산도 있으시고요. 한 20%는 자가이시잖아요. 지원 대상이 안 되죠. 공공임대로 금방 갈 수 있느냐? 안 되죠. 특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공공임대 상에서는 무주택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제도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래서 여기는 소득도 있고 뭐 주거 문제도 지금 딱 드러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문제의 잠재적인 대상이 됐다라는 걸 이제 한번 밝혔던 거고요. 근데 앞으로는 사실은 이 아시잖아요. 빌 게이츠가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 이런 데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거를 다시 한번 재구조화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업, 이 취약이라는 말에 대해 약간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조금 뭐 이제 이거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작적으로 정의하기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국토부가 하는 사업이니까 그 용어는 그대로 인정. 취약. 이미 비주택, 비적정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이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그 앞단에 있는 분들은 뭐냐? 저는 위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위기라는 거를 좀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면 내가 또는 구성원이 행복이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불충분해서 대비를 충분히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위기가 약하거나 스트레스가 약하거나 또는 내가 자원이 충분하면 여기가 이 충격이 사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위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뭐 가족, 뭐 경제, 뭐 물리적 자본 등등에서 어떤 거든 하나가 이제 구멍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족 관계나 가족의 대응 능력 등에 의해서 증폭이 될 수도 있고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운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과 같은 거죠. 그런데 주거 위기는 어찌 보면 그 앞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거 위기를 그 뒤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일단은 그 앞 단계라고 보면 현재는 아주 두드러지게 문제가 있진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반지하에 계신 분이 사실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기후위기에서 사망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 위기로 인해서 민간 임대의 직업의 불안정성이고 가구 형태나 뭐 점유 형태 등에 따라서 이런 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소득이 줄면서 나중에 주거비 부담이 되고 공과금 연체 등이 생기면서 갖고 있던 자본을 잠식하게 되고 이래서 결국 비자발적인 이주로까지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대응은 뭐냐? 취약으로 넘어가는 분들은 쪽방, 뭐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사실은 뭐 3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라고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면 주거지원 사업으로 갈 수 있어요. 상향사업도 되고. 그런데 이 앞 단계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는 대부분 다 공공임대, 공적 자원, 주거급여 이렇게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LH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그 안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임대료도 안 올리시고 잘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 발굴도 하시고. 하지만 그게 이미 갖고 있는 틀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다가 완전히 이제 상실을 해버리면 주거 위기에서 고착화돼서 주거 취약에서 이제 집을 잃어버리시면 사실은 완전히 노숙이 가니까 이때는 복집으로 넘어가잖아요. 국토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근데 노숙의 문제는 집의 문제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국토부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은 뭐 그건 나라별로 좀 다르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 대상이 계속 확대되곤 있는데 기존에 비하면 사실 훨씬 더 좋아졌죠. 그래서 오늘 잘하신 것도 너무 발표를 많이 해주셨고 또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사실은 보호 종료 아동들은 여러 번 봤는데도 그 다른 것들도 또 주셔가지고 사실 그것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우리 분야가 되게
하드웨어를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국토 분야가 대상자도 하나씩 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주거 상실의 위기라든지 이런 단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잘 아시잖아요. 영국 같은 데는 1순위로 공공임대 사회주택 갈 대상자가 주거 상실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홈리스 위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대상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하죠. 어디 이런 집에 몇 개월 주소지 있어요. 뭐 이런 식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주거 위기를 좀 추정을 해봤는데 이미 코로나 전에도 위기인 사람, 취약한 사람들은 많이 계시잖아요. 주거비 부담이 많고 지금 비적정 주택에 거주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문제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기 계신 거의 다 대부분의 분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 하라 그럴 때 재택근무 문제 없이 하셨을 거예요. 소득의 감소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재택근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 그리고 그게 당연히 나중에 임대료 연체까지도 갈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이 거리두기라는 것은 병에 걸리는 게 낫지 거의 생존의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C그룹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직업군을 한번 봐야 되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취약 직업군, 그리고 점유 형태에서 보증금이 얼마 안 되는 분들. 6개월, 내가 내야 되는 임대료의 6개월 미만 정도의 보증금이라고 하면 6개월 소득이 없을 때 주거 안정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D그룹 같은 경우는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우리의 정책 대상이 아예 거의 아니에요. 주거 부문에서. 하지만 실제로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거처가 없기 때문에 시설에 거주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정책 대상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이제 취역 직업군에다가 점유 형태가 보증부 월세에다가 보증금이 월세 6개월 미만치에다가 뭐 이런 분들을 한번, 그리고 1인 가구 고려를 하면요. 한 최소 25만에서 50만 정도가 위험한 분으로 나와요. 잠재적인 분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국토부 쪽이고 밑에 쪽에 있는 가구 수는 우리가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데 정말 기본적인 전기, 수도, 가스가 단절된 분들 숫자예요. 그게 단전, 단수, 단가스인 분들. 그러니까 기초생활 서비스가 완전히 단절돼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따져보아도 거의 29에서 40만 가구가 나와요. 국토부 데이터를 보든지 복지부 데이터를 보든지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사실 연계를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그분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물론 개인정보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집도 필요하고 사실 서비스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긴급 복지 지원도 했었고 국토부에서도 긴급 주거 지원 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복지부의 긴급 복지 지원은 정말 거의 집 쫓겨나기 직전에 있는 분들 일 정도로 대상자가 엄격합니다. 보시면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집이 불나거나 뭐 내가 다리 밑에 살고 있거나 뭐 이 정도예요. 그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겨우 주거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거든요. 집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집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국토부가 사실은 이렇게 긴급 임시주택은 안 하지만 비주택 거주자 상향사업 같은 걸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내용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근데 임시주택도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이지연 박사님 발표하신 것처럼 그런 모듈러형으로 사실은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서울시 임시주택 이제 그때 운영하는 사례들을 조금 살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사실은 LH가 갖고 있는 장기 임대, 장기 미임대나 매임대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어찌 보면 지자체한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기보다 LH한테 가서 그냥 각 시군구별로 몇 개씩 좀 넘겨서 긴급 임시주택으로 쓰게 좀 해주세요 하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적절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긴급 임시주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때 많은 분들이 그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주거복지센터, 민간의 주거복지센터에 상담을 하는 인력은 안 늘었는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2배씩 늘었어요. 왜냐?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나 임대료 연체 위기가 있고 지금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일부는 뭐 공공임대에 계신 분들 중에 조금 위험하다 뭐 이런 분들도 오셨다고는 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고 민간임대에 사시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상담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겁니다. 근데 이 복지부의 긴급 복지 지원을 너무 기대면 안 된다는 게 그동안 이 빨간색이 주거 부문이에요.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것도 매우 적고요. 전체 지원한 금액에서 주거 부문이 차지하는 것, 저 빨간색 보이시죠?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단 말이죠. 건당 겨우 2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주거 위기로 생기는 그 경로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리스트로 정확하게 네이밍을 하면 빠져나가는 데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몇몇 분들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했던 사례 등을 통해서 제가 뭐 그림으로 막 그려봤는데 여러 가지 처음에 보셨던 그 위기가구의 정의에서 보시면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하고 내 가족 구성, 대응 능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 뭐 소득 아니면 직업, 뭐 돌봄, 결혼 뭐 이런 데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이게 연결이 돼서 결국은 위기 상황이 오는 거죠. 이 중에 한 개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위기로 가진 않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뭐 이혼해서 건강이 나빠졌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소득을 잃게 되고 나 더 건강 나빠지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길에 앉게 생겼고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 경로가 너무 복잡하고 다 그러니까 정형화하기 어려운 위기들이다. 그래서 뭐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가정과도 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 문제 생기니까 나 돌봐줄 사람 없고 고시원 살다가 나중에 돈 없어지니까 쫓겨나게 생겼고 이제 이러면은 주거복지센터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꽤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보다. 그래서 LH도 열심히 잘 하시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 충분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잠시 반지하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반지하에 들어오신 분들 주거 이동 경로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지상에 그러니까 반지하가 있는 그 단독주택 밀집 지역 지상에 있던 분들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내려오시죠. 왜냐? 더 넓은 공간은 필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려오시지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위에서 내려오세요. 지상거주 임차 가구가 소득이 나빠지면 비주택으로 가거나 아니면 반지하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소득이 상승하면 아파트로 가죠. 그런데 지하에 밑에 계신 분들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반지하에 살다 아파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특수하게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운이 좋게 진짜 LH에서 가가지고 여기 사시면 안 되죠 하고 이제 공공임대에 넣어드리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거의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종적으로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체계를 좀 정교화하고 촘촘하게 만들자라고 하면서 사실 뭐 이런저런 이제 결합도 좀 하고 데이터 있고 뭐 하우징 퍼스트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3중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감지할 수 있는 체계. 아까 보셨잖아요. 대강. 사실은 복지부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계속 감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우리 것도 필요하고 그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취약이 될 때까지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좀 재원을 먼저 투입을 하자.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가 정의하는 지원 대상자를 좀 바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의 상실 위기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진짜 긴급 임시주택을 빨리빨리 공급을 해서 위로 올려드려야 되고 그 바탕에 그러니까 긴급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야 되고 상담과 같은 서비스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살다가 공공임대 가면 돌아가셔요. 그래서 혼자 안 가세요. 특히 남성분들. 그래서 누구랑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서비스를 결합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서비스 관련된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체계들을 좀 구상을 했었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